그 외침을 들은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길을 그냥 지나치면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라는 걸. 하지만 그 선택이 이렇게까지 큰 대가로 돌아올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도둑이야, 내 지갑. 거기 내 남편 사진이 있다고. 그날 아침 박서연은 눈을 뜨자마자 심장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뜬 시간은 오전 6시 18분, 알바 출근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20분 남짓이었어요. 지각 한 번이면 그만두라는 말을 이미 2번이나 들은 터였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이불을 걷어차며 몸을 일으켰어요. 방 안 공기는 차갑고 눅눅했고 오래된 다세대 주택 특유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얇은 전기장판 위에서 잔 어둠이 아직 걷히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새벽까지 쓰다 만 소설 파일이었어요. 제목은 지갑을 도둑 맞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서연은 문예 창작과 졸업반이었어요. 하지만 등록금을 벌기 위해 휴학을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글 쓸 시간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미완성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주인공은 가난하다, 중요한 약속이 있다. 그런데 길에서 노인이 쓰러져 있다. 주인공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서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소설이나 쓰고 있을 때가 아니지. 부엌 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가 또 새벽부터 일어나 계신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은 방문을 열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르며 서 있었어요. 괜히 마주치면 밥 먹고 가라는 말을 들을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옷장 문을 열었어요. 검은 패딩 하나와 낡은 운동화 몇 번을 빨아색이 바른 맨투맨이 전부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또래보다 한참 늙어 보였어요. 눈 밑은 어둡게 꺼져 있었고 손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서연은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냥 인사만 하고 오자. 오늘만 무사히 넘기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겨울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아침 공기는 여전히 뼈에 사무쳤어요. 서연은 주머니 속 1,000원짜리 2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늘도 지하철을 타야 할지 걸어야 할지 잠깐 망설였어요. 결국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뛰다시피 내려간 계단에서 숨이 가빠졌고 가슴 안쪽이 쿡쿡 쑤셨어요. 개찰구를 통과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사람들이 몰려있는 계단 아래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이야. 쉰 목소리가 공기 속에 묻혀 떨렸어요. 서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계단 한가운데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주저앉아 있었어요. 한 손으로 무릎을 붙잡고 다른 손은 허공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약 봉투가 흩어져 있었고 누군가 급히 지나간 흔적만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소매치기라는 것도 지금 이 할머니가 혼자라는 것도요. 하지만 누구도 멈추지 않았어요. 몇몇은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하고 있었고 대부분은 시선을 피한 채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모두가 바빴어요. 서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지금 뛰어가면 오늘 알바는 끝이다.
이번 달 월세는 이미 밀려 있고 할머니 병원비도 남아 있어. 만약 잘리면 서연은 계단 위에서 그대로 서 있었어요.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의 입에서 작은 말이 흘러나왔어요. 사진이 지갑에 있었는데 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서연의 가슴을 후볐어요. 서연도 지갑 속에 사진 한 장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와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만약 그 사진을 잃어버린다면 서연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문득 어젯밤 쓰던 소설 속 장면이 떠올랐어요. 주인공은 가난하다 중요한 약속이 있다. 그런데 길에서 노인이 쓰러져 있다. 주인공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서연은 그 답을 쓰지 못했습니다. 어떤 답을 써야 할지 몰랐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낼까요? 노인이 알고 보니 재벌 회장이고 주인공의 빚을 갚아주는 결말. 서연은 그게 거짓말처럼 느껴져서 손가락을 멈췄었습니다. 그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리 없잖아. 그런데 지금 서연은 그 소설 속 주인공이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사진, 마지막 사진인데 그 목소리가 너무 작고 떨려서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목시계를 봤어요. 6시 49분이었습니다. 알바 시작까지 11분 남았어요. 지금 가면 늦는다, 늦으면 끝이다. 할머니한테 뭐라고 말하지? 또 빚쟁이들 전화가 올 텐데. 서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성은 지나가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서연은 뒤돌아섰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면서도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고 그 가벼움이 오히려 서연을 더 아프게 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잠깐 쏠렸다가 다시 흩어졌습니다. 누구도 손을 보태지 않았어요. 서연은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할머니는 무릎을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었어요. 내 지갑, 약도 근데 사진이 있었어. 말끝마다 숨이 끊겼고 눈은 허공을 헤맸습니다. 서연은 할머니가 찾는 게 돈이 아니라는 사실에 이상하게 가슴이 꾹 눌렸어요. 서연은 바닥에 흩어진 약 봉투를 하나씩 주워 모았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종이 촉감이 축축했고 계단 바닥은 차가웠어요. 할머니의 바지는 무릎 부분이 찢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이를 악물었어요. 119 아니 경찰. 우선 신고부터. 서연은 전화기를 꺼내 들었지만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가 잘 눌리지 않았고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서는 출근 시간이 초침처럼 쿵쿵 울렸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인도로 옮겼어요. 할머니의 숨에서 약 냄새와 겨울 냄새가 섞여 났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잠깐만요. 곧 오실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서연의 목소리는 자신에게 하는 부탁처럼 떨렸어요. 그때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아가씨, 고마워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서연의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 이제 어떡하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의 휴대전화도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장의 이름이 화면에 계속 떴어요.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는 순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될 것 같았어요. 그날 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며칠 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아니, 어쩌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서연은 그날 자신이 쓰던 소설 속 주인공처럼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일단 병원부터 가셔야겠어요. 무릎에서 피가 많이 나네요. 젊은 경찰관이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아니야. 병원은 나중에 가도 돼. 도둑놈부터 잡아야지. 할머니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서연은 할머니를 달래며 순찰차에 함께 올라탔어요. 할머니, 일단 파출소에서 신고부터 하고 치료받으셔야 해요. 제가 같이 갈게요.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서연은 초조하게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7시 12분이었어요. 이미 알바 시작 시간은 한참 지나버렸습니다.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눈치챘습니다. 계속 시계를 보는 행동도요. 아가씨, 혹시 어디 급한데 가는 길 아니었어? 할머니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말해봐야 뭐 하나 싶었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알바 출근하는 길이었어요. 서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더욱 구겨졌어요. 뭐라고? 알바를 그럼 지금. 할머니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아저씨, 지금이라도 차 돌려줘요. 이 학생을 편의점에 내려줘야 해. 할머니가 앞좌석의 경찰관에게 다급하게 외쳤어요. 할머니, 이미 늦었어. 요 서연은 죄책감에 어쩔 줄 모르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손처럼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저도 할머니랑 둘이 사는데 그냥 지나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랬어요. 파출소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담당 형사가 귀찮다는 듯이 물었어요.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영자요. 혼자 사는 노인이지. 지갑에 현금 얼마나 들어 있었어요? 5만 원 이하면 솔직히 잡기 어려워요. 형사의 무성의한 태도에 서연이 나섰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할머니한테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사진이 더 중요하다고요. 아가씨가 뭔데 참견이야? 그리고 사진? 요즘 세상에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형사가 비웃듯 말했어요. 서연은 화가 났지만 영자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괜찮아. 아가씨, 이 아저씨 말도 맞아. 요즘 누가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겠어? 조사서를 작성하는 동안
대기실에 앉아 있게 되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물에 적신 휴지로 무릎에 피를 닦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가씨는 참 착해.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젊은이가 있다니. 할머니, 그 사진이 왜 그렇게 중요하세요? 혹시 다른 사진은 없으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영감하고 찍은 마지막 사진이야. 작년에 죽기 전에 찍은.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40년을 같이 살았어. 내가 무뚝뚝해서 사진도 많이 못 찍었지. 그 사진이 같이 찍은 마지막 사진이 될 줄이야. 영감 얼굴을 잊을까봐 매일 꺼내봤는데.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자신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할머니와 둘이 살았습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았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바빠서 자주 못 봐. 그래서 더 영감 사진이 보고 싶었나 봐. 1시간쯤 지나 조사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서연과 영자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편의점 점장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이번 달로 정리하세요. 급여는 계좌로 입금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한 줄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월세를 어떻게 내지? 할머니는 어떡하지? 서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옆에서 미안해하는 할머니를 위해 애써 밝게 웃었어요. 저 괜찮아요. 진짜예요. 어차피 그 알바 별로였어요. 아가씨, 정말 미안해. 이 늙은이 때문에. 영자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파출소를 나서려 했어요. 그때 영자 할머니가 다급하게 서연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아가씨, 잠깐만 그냥 가면 안 되네. 왜요, 할머니? 그냥 가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래, 평생 죄스러울 것 같아. 영자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연락처라도 좀 줘. 나중에 밥이라도 한 끼 꼭 사고 싶어. 제발 부탁이야. 아니에요.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선택한 일인걸요. 서연은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아가씨, 나도 딸 키우는 입장이라 알아. 이런 은혜를 그냥 넘기면 자식한테도 면목이 없어. 제발 연락처만 남겨줘. 영자 할머니가 너무나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주름진 손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 그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뿐이야. 아가씨 같은 착한 사람한테 밥 한 끼 대접도 못하면 나 정말 잠을 못 잘 것 같아. 서연은 어쩔 수 없이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번호를 적어 건넸어요. 할머니, 꼭 연락 안 주셔도 돼요. 지갑범인 꼭 잡으시고 무릎 치료 잘 받으세요. 고마워. 아가씨 정말 고마워. 꼭 연락할게. 영자 할머니는 메모지를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으며 자신의 전화번호도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은 씩씩하게 인사하고 파출소를 나섰어요. 밖은 여전히 춥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자마자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흐흑 입을 틀어막았지만 흐느낌은 새어나왔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서연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서연은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가슴이 찢어지도록 울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만약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서연은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게 박서연이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서연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어요. 빈 차량 구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어젯밤 쓰던 소설이 떠올랐어요. 주인공은 가난하다, 중요한 약속이 있다. 그런데 길에서 노인이 쓰러져 있다. 주인공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서연은 이제 그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주인공은 노인을 돕는다. 그리고 모든 걸 잃는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해피엔딩은 아니었어요. 노인이 재벌 회장도 아니고 빚을 갚아주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선택의 대가를 치를 뿐이었어요. 서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지만 억지로 짓는 미소는 아니었어요. 이게 진짜 이야기구나.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현관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울었던 흔적을 지우려고 손등으로 눈가를 비볐어요. 서연아, 어떻게 됐니? 알바는?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기대에 찬 눈빛이 서연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응, 할머니 괜찮았어. 일 많이 없어서. 일찍 왔어. 새빨간 거짓말이 었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안심시켰어요. 그래. 밥은 먹었니? 편의점에서 먹었어요. 거짓말에는 거짓말로 답하는 할머니였습니다. 서연은 부엌을 슬쩍 들여다봤어요. 밥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서연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흑 얼굴을 묶고 흐느꼈어요. 할머니가 들을까봐 이불을 입에 물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서연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여전히 알바를 다니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사실 서연은 도서관에 앉아 구인 공고를 뒤지거나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얻어먹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새로운 알바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경력도 없고 학력도 별로고 이력서를 내도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집에 돌아오니 대문에 빨간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최후 경고장 내일까지 입금 없을 시 법적 조치.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경고장을 떼어냈습니다. 이런 걸 할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이제 정말 방법이 없구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밤늦게 서연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소설 파일이었어요. 지갑을 도둑맞은 할아버지. 서연은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은 노인을 도왔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
알바도 월세도 미래도 하지만 주인공은 후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서연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왜냐하면 뭐지? 서연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 후회하지 않는 걸까요?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힘든데 왜 그 선택을 정당화하려는 걸까요? 서연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겨울비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서연은 다시 그 계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서연이 지나쳤습니다. 그냥 계단을 올라가 알바에 갔어요. 점장은 웃으며 서연을 칭찬했습니다. 잘했어. 서연 씨 다음 달부터 시급 올려줄게. 한 달 뒤 정규직 제안도 받았어요. 1년 뒤 빚을 절반쯤 갚았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서연은 매일 밤 그 계단을 꿈꿨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할머니가 계속 나타났어요. 아가씨, 왜 지나쳤어요? 꿈속에서 서연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그쳤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난 후회하지 않아. 물질적으로는 모든 걸 잃었지만 적어도 꿈에서 사과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어요. 그날 오후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요즘 사채업자들이 번호를 바꿔가며 전화하는 터라 서연은 받기가 겁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울리는 전화를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맞으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정중하지만 차분한 톤이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한영자 할머니의 딸 한지혜입니다. 순간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하철 계단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서연 씨를 꼭 다시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전화기 너머 한지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딸이라니요. 저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무릎은 다 나으셨고요. 서연이 가장 먼저 물은 건 그것이었습니다. 네, 덕분에 잘 회복하셨어요. 그런데 한지혜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어머니가 그날 이후로 서연 씨 이야기만 하세요. 그 학생에게 제대로 된 인사도 못했다고 연락처를 찾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아, 괜찮아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거절했습니다. 받을 마음이 없었어요. 서연 씨 한지혜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무슨 보답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어머니 마음이 너무 불편하셔서 한 번만 뵙고 제대로 인사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서연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가능하세요? 네, 괜찮아요. 그럼 위치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조심히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휴대전화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원작 소설처럼 할머니, 딸이 재버리고 빚을 갚아준다는 전개 따위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 건 소설 속에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토요일 오후 서연은 옷장을 열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입을 만한 옷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결국 가장 깨끗한 흰 셔츠를 골라 다림질을 했어요. 주름이 완전히 펴지진 않았지만 그게 지금의 최선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이 얼굴이 더 말라 보였어요. 눈밑은 어둡게 꺼져 있었고 손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고 오자. 서연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약속 장소는 병원 근처의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서연은 지하철을 타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1,000원짜리 2장으로는 왕복이 안 돼서 올 때는 걸어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찻집 문을 열자 은은한 차 향과 함께 조용한 공기가 흘러나왔어요. 서연은 한눈에 영자 할머니를 알아봤습니다. 며칠 전 계단에 주저앉아 있던 바로 그 얼굴이었어요, 아가씨. 할머니는 서연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서연은 급히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서연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의 눈에는 벌써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제야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자를 봤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짧게 자른 머리가 프로페셔널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저는 한지혜입니다. 어머니 딸이고요. 한지혜가 명함을 건넸어요. 서연은 명함을 받아들고 눈이 커졌습니다. 땡땡푸드 대표이사. 한지혜 대표이사였어요. 서연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역시 원작처럼 대기업 사람인 건가? 하지만 한지혜의 다음 말은 달랐어요. 저희는 작은 식품 유통회사예요.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재벌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니었어요. 서연은 이상하게 안도했습니다. 서연 씨, 진짜 고마워요. 한지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제가 바빠서 자주 못 뵀거든요. 그날도 병원 가시는 길이었는데 제가 모셔다 드렸어야 했는데. 한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소매치기를 당했고 한 대학생이 도와줬다고요. 그런데 그 학생이 알바 면접까지 포기했다고.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면접은 아니었고 그냥 알바였어요. 그래도요. 한지혜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요즘 세상에 자기 손에 감수하면서까지 남 돕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에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지혜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돈을? 하지만 한지혜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지 않았어요. 그냥 손에 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연 씨, 한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저도 사례금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니까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말리셨어요. 영자 할머니가 서연이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너는 돈 받으려고 날 도운 게 아니잖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날 내 눈빛을 봤어. 너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멈춘 거지. 그런 아이한테 돈을 주면 그게 모욕이 되는 거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지혜가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생각했어요. 한지혜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저희 회사에서 지금 사무직 직원을 뽑고 있어요. 경력 없어도 괜찮고 전공도 상관없어요. 급여는 솔직히 대기업만큼은 못 드려요.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한테 일자리를 주시겠다고요? 네, 하지만 오해는 마세요. 한지혜가 손을 내저었어요. 이건 특혜가 아니에요. 실제로 저희가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머니를 그렇게 도와주신 분이라면 최소한 책임감은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거절하셔도 돼요. 한지혜가 덧붙였어요. 저희 회사가 작고 급여도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더 좋은 데가 있으면 거기로 가시는 게 맞죠? 서연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게 맞나? 받아도 되는 건가? 이것도 결국 보상 아닌가? 하지만 한지혜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특혜가 아니었어요. 일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였습니다. 일을 잘할지 못할지는 서연에게 달렸어요. 그리고 서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도움이구나.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서연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지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서연이 말을 이었어요. 제가 일을 못하면 바로 자르셔야 해요. 제가 할머니를 도왔다고 해서 봐주시면 안 돼요. 한지혜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회사 운영해야 하는 사람인걸요.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가방을 뒤적였어요. 서연아, 이것 좀 봐. 할머니가 꺼낸 건 오래된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찾았어. 경찰이 범인 잡았어. 지갑을 열자 한 장의 사진이 나왔어요.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야, 내 영감 할머니. 손이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내 덕분에 다시 봤어. 고마워. 서연아. 서연은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진심이었어요. 찻집을 나서며 한지혜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월요일에 회사로 와주세요. 오전 10시요. 네, 꼭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지혜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솔직히 저도 20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네. 제가 대학생 때 길에서 할머니 한 분이 쓰러지셨는데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시험 보러 가야 했거든요. 한지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평생 후회했어요. 왜 그때 멈추지 않았을까? 물질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불편했어요. 서연은 한지혜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서연 씨가 멈춰 섰다는 걸 알고 정말 고마웠어요. 대신 멈춰준 것 같아서 한지혜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지하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멈췄을 뿐이야. 그런데 돌아온 건 일자리였어요. 빚을 갚아준 것도 아니고 재벌 회장의 도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회사의 평범한 일자리였어요. 하지만 그게 더 진짜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할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서연아, 어디 갔다 왔니? 얼굴이 왜 그래? 할머니가 서연의 붉어진 눈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 취직했어요. 뭐? 정말이니? 네. 작은 회사지만 정규직이에요. 할머니가 서연의 등을 토닥였어요. 잘했다. 우리 서연이 잘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노트북을 열었어요.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소설 파일이었습니다. 지갑을 도둑맞은 할아버지 서연은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주인공은 노인을 도왔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 알바도 월세도 미래도 하지만 며칠 후 주인공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노인의 딸이었다. 그녀는 재벌이 아니었고 빚을 갚아주지도 않았다. 다만 작은 기회를 주었다. 주인공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인공은 그 기회를 잡았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서연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주인공은 깨달았다. 보상받지 못하는 선행은 없다는 걸. 다만 그 보상이 돈이 아닐 뿐. 후회 없는 밤, 떳떳한 아침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짜 보상이었다. 서연은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목을 바꿨어요. 지갑을 도둑맞은 할머니 완결.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서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이야기구나. 해피엔딩도 아니고 비극도 아닌 그저 사람다운 이야기였어요. 서연은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작은 회사지만 정규직이에요. 급여는 많지 않지만 할머니 병원비는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빚은 여전히 많지만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서연은 더 이상 꿈에서 사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할머니에게도 자신에게도요. 그날 밤 서연은 깊이 잠들었어요. 꿈은 없었습니다. 대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잠이 깊이 들지 않았어요. 첫 출근이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옷장을 열었어요. 여전히 입을 만한 옷은 많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월급을 받아서 옷을 살 수 있어.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땡땡푸드는 서울 외곽의 작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화려한 로비와는 달랐어요. 1층에는 작은 물류 창고가 있었고 2층이 사무실이었습니다. 서연이 2층으로 올라가자 한지의 대표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여기서는 대표님 말고 그냥 지혜 씨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회사는 작아서 격식 차리면 어색해요. 한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아담했어요. 책상이 10개 정도 놓여 있었고 직원들은 각자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소개할게요. 한지혜가 손뼉을 쳤어요. 오늘부터 우리 팀에 합류한 박서연 씨예요. 사무 쪽 일을 맡게 될 거예요. 잘 부탁드려요.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90도로 인사했어요. 직원들도 하나씩 인사했습니다. 대부분 30대에서 40대로 보였어요.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서연의 자리는 창가 쪽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오래된 컴퓨터와 전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김 대리님이 업무 알려드릴 거예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한지혜가 옆자리에 중년 여성을 가리켰어요. 안녕하세요. 김미숙이에요. 반말 편하게 해요. 김미숙은 인자한 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첫날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배울 것도 많았고 익숙하지 않은 용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미숙은 인내심 있게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처음이라 힘들지?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네, 열심히 배울게요. 점심시간이 되자 김미숙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 씨, 우리 같이 밥 먹을래요? 네, 좋아요. 회사 근처 작은 식당이었어요. 김미숙과 다른 직원 2명이 함께였습니다. 서연 씨는 어떻게 우리 회사 들어오게 됐어요? 한 직원이 물었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대표님 어머니를 우연히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직원들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 인연으로 기회를 주셨고요. 와, 좋은 인연이네요. 김미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그런 분이에요. 사람 볼 줄 아는 분이죠.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오후 업무가 끝날 무렵 한지혜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 씨, 잠깐 사무실로 올래요? 네, 서연은 긴장하며 한지혜의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과 의자, 그리고 서류가 가득한 선반이 있었어요. 앉아요. 한지혜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어땠어요? 좋았어요.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다행이네요. 한지혜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서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회사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아요. 한지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대기업들이 물량을 독점하면서 작은 회사들은 버티기 힘들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직원들 월급은 밀린 적 없어요. 제가 그건 꼭 지키려고 해요. 한지혜가 서연을 똑바로 봤어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더 좋은 곳 찾게 되면 언제든 옮겨도 괜찮아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고마워요. 한지혜가 작게 웃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점점 일에 익숙해졌어요. 급여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서연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할머니와 함께 삼겹살을 먹으러 갔습니다. 서연아, 정말 괜찮니?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번 돈으로 사는 거예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서연이 다 컸네. 서연도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2달째가 되었습니다. 회사에 조금씩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형 거래처 하나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이번 달 매출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김미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걱정이네. 우리 회사 괜찮을까? 다른 직원도 불안해했어요. 한지혜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새 거래처를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퇴근길에 한지혜와 마주쳤습니다. 서연 씨, 아직 안 갔어요? 네, 정리할 서류가 있어서요. 같이 나가요. 둘은 함께 건물을 나섰어요. 미안해요. 서연 씨. 한지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런 상황에 들어오게 해서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다른 직원들은 이직 알아보고 있어요. 한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하죠. 자기 삶이 있는데. 서연 씨도 다른데. 알아봐요. 저는요, 서연이 말했어요. 여기가 좋아요. 사람들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물론 힘들긴 하지만.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저는 쉽게 받은 게 아니에요. 이 기회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한지혜가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 3달째가 되었어요.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직원 한 명이 퇴사했어요. 그날 저녁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미안해요, 대표님. 그냥 가족이 있어서. 퇴사하는 직원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더 좋은 곳 가서 잘 지내요. 한지혜도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한동안 손대지 않았던 소설 파일이었습니다. 서연은 새로운 챕터를 쓰기 시작했어요. 주인공은 새 직장을 얻었다. 작은 회사였지만 좋은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회사는 어려웠다. 주인공도 불안했다. 그때 주인공 앞에 또 다른 선택이 왔다. 더 안정적인 회사로 이직할 기회 아니면 이곳에 남아 함께 버티는 것. 주인공은 서연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서연이 출근하자 김미숙이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잠깐 얘기 좀 할까? 둘은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서연 씨, 솔직히 말할게. 김미숙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나도 다른 데 알아보고 있어. 여기 1년 더 버티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 씨는 아직 젊잖아.
더 좋은 곳 찾을 수 있어. 나처럼 나이 먹은 사람은 선택지가 없지만 미숙 언니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는요, 그날 할머니를 도왔을 때도 아무 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미숙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지혜 씨가 저한테 기회를 줬어요. 돈이 아니라 기회를요. 서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쉽게 버리고 싶지 않아요. 회사가 힘들다고 해서 떠나면 그건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김미숙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너 참 착하다. 착한 게 아니에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그냥 제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날 오후였어요. 한지혜가 급히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에요.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 거래처 계약 성사됐어요. 그것도 큰 곳이요. 사무실에 환호성이 터졌어요. 진짜요? 대표님. 네, 정말이에요. 다음 달부터 물량 들어와요. 한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끝까지 남아서. 김미숙이 일어나 한지혜를 안았어요. 대표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일어나 서로를 안았습니다. 서연도 눈물이 났어요. 그날 저녁 회식 자리였습니다. 한지혜가 서연 옆에 앉았어요. 서연 씨, 네, 대표님. 아까 미숙 씨한테 들었어요. 서연 씨가 한 말. 서연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요, 진짜 고마워요. 한지혜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힘들 때 남아있어줘서. 아니, 남는다는 표현도 이상하네. 함께 버텨줘서 저야말로 감사하죠. 서연이 웃었습니다. 제가 있을 곳을 만들어주셔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서연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이 보였어요.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지하철 계단에서 멈춰 섰던 그 순간, 그게 내 인생을 바꿨구나. 빚을 다 갚아준 건 아니었어요. 재벌이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주인공은 새 직장을 얻었다. 작은 회사였지만 좋은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회사는 어려웠다. 주인공도 불안했다. 그때 주인공 앞에 또 다른 선택이 왔다. 더 안정적인 회사로 이직할 기회, 아니면 이곳에 남아 함께 버티는 것. 주인공은 남았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알았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떠날 수 있지만 어렵게 얻은 것은 쉽게 버릴 수 없다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다. 회사는 살아났고 사람들은 함께 웃었다. 이게 진짜 해피엔딩이었다.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작은 연대의 승리. 서연은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20년 후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서연 상무님, 회의 준비됐습니다. 중년이 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땡땡푸드는 이제 직원이 200명이 넘는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한지혜는 회장이 되었고 서연은 상무가 되었어요. 하지만 둘 다 그날을 잊지 않았습니다. 함께 버텼던 그 시간을요. 서연의 책상 위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20년 전 회사가 가장 힘들 때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모두가 억지로 웃고 있지만 눈빛만은 진지했던 그 사진이요. 서연 씨, 그때 남아줘서 고마워요. 지나가던 한지혜가 말했습니다. 저야말로요. 대표님.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건 20년 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서연은 그저 평범한 신입 직원일 뿐이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고 회사가 정말 살아남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서연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어요.